연방법무부가 뉴욕시 난민 수용 호텔 지출에 대한 형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와 브롱스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절도 사건에 대한 용의자 8명을 추적 중입니다. 비영리 봉사단체 네이버 플러스가 다음 달 5일 한국의 유명 힙합 듀오 진우션의 션과 함께하는 5K 자선 달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 등 재외선거관이 근무하는 공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이 재외선거관이 근무하지 않은 공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뉴욕시가 난민들을 수용한 호텔 지출에 대한 형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2일 맨해튼에 위치한 로즈벨트 호텔과 호텔 챈들러에 각각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호텔 챈들러에 보낸 소환장에는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현재 그곳에서 거주 중인 난민 명단과 국적, 생년월일, 아이디 넘버 등을 요청했습니다. 소환장에는 이 호텔이 연방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증언 및 증거도 요청했습니다. 또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관리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뉴욕시 정부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소환장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의 난민 수용 숙박시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감사원은 뉴욕시가 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호텔에 빈객실 요금까지 지출하는 등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난민들이 유입된 이후 100여 개의 호텔과 계약해 23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해왔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와 브롱스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절도 사건에 대한 용의자 8명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2시경 3명의 용의자는 퀸즈 서니사이드에 위치한 한 건물 내 식료품점, 네일샵, 상점에서 총 $20,000 이상을 훔쳤습니다. 용의자들은 상점에 침입해 ATM을 파손하고 현금을 탈취한 뒤 어두운 색의 메르세데스 벤츠 GLE 차량을 타고 뉴저지 번호판을 달고 도주했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플러싱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퀸즈 지역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2월 22일 발생한 강도 사건은 2명의 용의자가 현금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휴대폰과 돈을 훔쳤습니다. 19일 프레시메도우에서 발생한 사건은 건물에서 롤렉스 시계를 팔기로 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계를 강탈했으며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플러싱 바클리 애비뉴와 키세나 블러버드에서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눈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의 코를 부러뜨린 뒤 돈과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2월 14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플러싱과 프레시 메도우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브롱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피해자들의 목걸이를 빼앗는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이브리지와 모리스 하이츠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월 25일부터 3월 6일 낮 시간대 사이에 6차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비영리 봉사단체 네이버 플러스가 다음 달 5일 한국의 유명 힙합 듀오 진우션의 션과 함께하는 5K 자선 달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내달 5일 뉴저지 마와에 위치한 달링턴 카운티 공원에서 기부천사 션과 함께 이웃사랑 자선 달리기를 개최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부담 없는 5K 달리기 혹은 걷기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돕는 가수션이 달려주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얻고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이날 행사장에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를 무료 제공한다며 온 가족이 함께 봄나들이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션과 함께 뛰는 런도 있고요. 또 걸으실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키즈 펀 런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가 저희가 다 어렵지 않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가족끼리 또 4월 5일이면 날씨도 굉장히 이제 한껏 봄과 가까워져 있는 때니까 많이들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일에 온 가족이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이번 행사의 모든 참가비와 후원금은 모두 독거노인, 호스피스 환자, 노숙자, 싱글맘, 탈선 청소년, 저소득층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알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때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또 저희 단체에 와서 네이버 플러스와 함께 또 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취재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네이버 플러스는 최근 이민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어지는 재정비를 거쳐 독립된 단체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가족만 또 자신만을 위한 그런 생활보다는 거기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적인 책임, 참 힘들게 사시는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꼭 그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자선 달리기 행사 참가비는 16세 이상 성인은 $50, 5세에서 15세 어린이는 $25입니다. 뉴욕 등 재외선거관이 근무하는 공관 관할 지역에 투표율이 재외선거관이 근무하지 않은 공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지역 투표율이 재외선거관 미파견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20개 재외공관에 제19대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22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재외투표는 일단 유권자들의 신고를 거치게 돼 있으며 지난 2012년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은 신고 신청률은 4.9%로 미파견 공관 신고 신청률 19.3%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의 신고 신청률은 6.2%로 미파견 공관 신고 신청률 10.2%의 절반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투표율 역시 2012년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은 6.21%로 미파견 공관 투표율 24.5%의 4분의 1에 그쳤고 2024년에도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 투표율은 3.7%로 미파견 공관 6.8%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 재외선거관 파견 이후 현재까지 7차례 재외선거에서 파견 공관의 신고 신청률과 투표율이 미파견 공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재외선거관 선발 때 외국어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일부 재외선거관 등에 대해서는 6주 이상씩 재택근무만 하게 하는 등 공무원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중 절반 가까이는 생활 지출을 크레딧 카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가진 50세 이상 성인 4,84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식료품, 주거비, 유틸리티,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딧 카드 부채를 보유한 사람 중 17%는 지난 1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크레딧 카드로 결제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7%는 지난해보다 부채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48%는 매월 5,000달러 이상의 부채 잔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28%는 1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빚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 부담 또한 떠안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의 87%는 그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수의 50세 이상 성인이 저축해둔 여윳돈 없이 크레딧 카드로 비상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에서 64세의 52%가 크레딧 카드 부채를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65세에서 74세는 42%, 75세 이상은 35%가 크레딧 카드 부채를 보유했습니다. 카지노 설립에 도전하는 매치 구단주가 입찰 경쟁에 뛰어든 경쟁업체 중 처음으로 토지 사용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12일 본회를 열고 시티필드 서쪽 주차장을 카지노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사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퀸즈의 미래지도 변경 및 수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허가에 따르면 시티필드는 20에이커, 80억 달러 규모의 주차장으로 푸드홀, 음악홀, 호텔, 컨벤션 공간, 공원 등이 포함된 카지노 단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티필드 주차장은 공원 부지로 설정된 곳이라 개발하려면 별도의 허가와 조닝 변경이 필요하고 시의회와 시장실 승인도 필요합니다. 뉴욕주의회는 올해 말까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수여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입찰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싱 시티필드 외에도 맨해튼 허드슨야드, 타임스스퀘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이 카지노 라이선스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지난 2개월간 전면 동결됐던 가족 이민 중 일부 순위가 다음 달 무려 9개월 빨라지는 등 모처럼 만에 크게 진전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미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3순위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10년 7월 1일에서 2011년 4월 11일로 무려 9개월이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은 지난 2개월간 사실상 동결됐다가 갑자기 빨라진 것이며 9개월이 한꺼번에 진전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분석됩니다. 또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3월 15일로 약 4개월 진전됐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2022년 1월 1일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 역시 동결됐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는 약 2개월이 빨라졌습니다. 또 최근에 영주권 발급이 늦어졌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은 한 달, 비숙련직은 약 4개월 진전됐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 특지자인 2순위는 약 5주 진전됐고 4순위 성직자 비자는 아예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인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 수장을 맡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연방정부 지출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정부 지출이 6,03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2월보다 360억 달러, 약 6%가 늘어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재정적자도 3,07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2월보다 4% 늘어난 것입니다. 2월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 정부와 관계없는 순수한 트럼프 행정부 한 달치 통계인 만큼 과연 연방정부 지출이 줄었는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되레 늘어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보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1년간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줄이겠다며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전면 중단시키고 소속 공무원 90% 이상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처 2월 지출은 2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 4,7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보건 분야에서 50억 달러, 사회보장 분야에서 80억 달러 등 각각 지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가부채 상환 및 이자 등을 담당하는 재무부 지출은 1년 전보다 290억 달러 대폭 늘어났습니다. 재무부는 부채 상환 비용은 86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0억 달러가 늘어났고 세액 공제 및 환급액도 14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가 구조조정에 나섰음에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연방정부 지출의 75%에 달하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이드, 국방, 보훈, 국가부채 이자 등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머스크의 구조조정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므로 아직 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이며 차차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의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상무장관도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다음 달부터 2차에 걸쳐 260억 유로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마침내 미국과 EU 간에서 관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수년간 유럽연합은 미국의 산업 부흥 노력에 반대해왔다. 여러 미국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세계적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EU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EU가 이를 거부했다며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복과는 유럽연합의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EU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신속하게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 했다면 이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U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안보와 글로벌 안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은 유럽연합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므로 미국 생산이 늘어날 때까지 절대로 관세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꼭 필요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과 관련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양국 경제를 화합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왜 미국 차를 캐나다에서 만들어야 하느냐? 그런 일자리는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며 대통령은 이를 실천하려는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놀라운 이득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블랙스톤 창업자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JP모건 CEO는 경제에 좋지 않다고 밝히는 등 월가 거물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공동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을 헌금했던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전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워츠먼 회장은 우리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이며 아직 판단하기에 너무 이른 만큼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관세 정책의 확실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와 소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솔로몬은 경제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해한다. 세계 어디든 경제계는 관세 인하를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과 달리 재계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이먼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관세의 영향을 받아 그날 할 일을 바꾸지 않겠지만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은 관세 기사를 읽는다면 경영 방침 등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뚜렷한 가운데 친민주당 로펌의 제재를 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인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이 퍼킨스 코이 의뢰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소송에서 로펌이 취한 입장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해당 로펌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보복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자신의 신념과 입장을 지키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할 권리가 있지만 헌법은 국민 모두를 보호하며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탄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민주당을 대리해 2016년부터 트럼프 측에 대한 소송에 나섰던 퍼킨스 코이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계약, 연방정부 건물 접근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트럼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퍼킨스 코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퍼킨스 코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는 헌법과 사법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에 앞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 지역에서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데이브 웰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13일 철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전달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즉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며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들이 타격을 받아 연속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항공사들도 여행 수요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주요 항공사 경영진이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워렌 카운티 블레어스타운 경찰국은 이 지역의 심플리데이 스파에서 일하던 63세 한인 남성을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평균 3,382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권 교두보로 눈독을 들이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총선에서 점진적 독립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 야당이 29.9%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해소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